카메라 쓰지 말고 핸드폰 촬영도 하지 말 것. 아무것도 하지 말고 그저 이 한 곡을 같이 즐겨보자. 2025년 4월 8년 만에 내한 공연에서 밴드 콜드플레이의 보컬 크리스 마틴이 말했다. 콘서트에 와서도 핸드폰으로 촬영하는데 급급한 관객들에게 그저 이 순간의 음악을 즐겨보자는 제안이었다. 콘서트에서도 핸드폰을 놓지 못하는 사람들, 지도 앱과 리뷰 사이트 없이는 아무데도 가지 않는 사람들, 챗GPT에게 문서 작성과 그림 그리기를 부탁하는 사람들, 우리의 일상 곳곳에서 경험이 사라지고 있다. 전 세계 청소년의 53%가 자신이 선호하는 디지털 기술을 잃으니 차라리 후각을 잃겠다고 답했다. 대면 소통, 손으로 쓰고 그리는 경험, 기다림의 순간, 감정과 쾌락, 사회적 책임에 관한 인식까지 우리가 인간의 영역이라고 불렀던 모든 경험을 기술에 맡기게 된다면 우리는 인간을 어떻게 정의해야 할까? 현실 세계를 이해하기 위해 직접 경험하는 대신에 온라인 커뮤니티에 의지하고 가상의 영역에서 배운 것으로 현실 세계를 재구성하려는 사람들이 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제 많은 시간을 다른 사람의 경험을 소비하는 데 쓰고 있습니다. 온라인에서는 수많은 리액션 영상 등이 인기를 끌고 있지요. 사람들이 이런 리액션 영상을 좋아하는 것은 그 영상들이 그들이 갈망하는 것을 대신해 주기 때문입니다. 직접 경험하는 것 대신에 다른 사람의 경험을 짧은 시간에 엿보는 것 말입니다. 이렇게 경험조차 타인의 것을 통해 표절하는 속에서 그들은 화면 속의 사람들과 함께 자신이 흡사 그 순간에 거기에 존재하는 것 같은 착각을 느끼게 됩니다. 친구를 만들고 상태를 알리고 최고의 모습을 마케팅하면서 자신을 표현하라는 소셜미디어 플랫폼의 요구 덕분에 노출은 충분히 이루어지고 있지만 그것이 반드시 지속적인 관계 구축으로 이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델포이의 신탁은 너 자신을 알라였습니다. 그러나 오늘날 소셜 네트워크 세계에서의 신탁은 너 자신을 보여라로 바뀌고 있습니다. 저자는 경험이라는 것이 주는 의외의 모습들에 주목하면서 손글씨의 중요성에 대해 말합니다. 워싱턴 대학교의 심리학자 버지니아 버닝엄은 시애틀의 초등학생 700명을 대상으로 연구를 진행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손글씨에 많은 시간을 투자한 집단이 성적 향상에 의미 있는 우월성을 보였다는 점에 주목합니다. 필기는 단순히 몸을 움직이는 과정이 아니다. 필기는 문자 언어의 구성 요소인 글자를 기억하는 과정이기도 하다. 즉 시각적 자극이 문자와 단어로 변하는 뇌의 영역을 통해 우리는 무언가를 종이에 기록하기 전에 시각화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대부분 손글씨를 버리고 키보드 타이핑을 선호하는 우리의 경우는 어떨까요? 저자의 이야기에 따르면 우리는 지식의 측면에서 스스로의 능력을 상당히 손상시키고 있는지도 모를 일입니다. 이와 같은 직접적인 움직임을 통한 작업이 생각보다 더 중요한 것은 비단 손글씨뿐이 아닙니다. 설계와 디자인을 빠르고 편리하게 해주는 CAD 프로그램의 경우 정밀성, 효율성, 그리고 새로운 시각화의 기회를 가져다 주었지만 그 엄청난 생산성은 결국 키보드 앞에서 보내는 시간이 늘어나는 대신 생각하는 시간이 줄어든다는 결과를 만들어냈습니다. 컴퓨터가 생성한 일러스트레이션에만 집중하면서 디자인 과정에서 오히려 심오한 요소가 사라진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직접 손과 머리로 경험하는 과정에서 부지불식간에 일어나는 우연이라는 비옥한 영역이 사라진다는 것은 깊은 공명을 일으키는 예술적 경험을 소멸시키는 결과로 나타나게 되고 속도와 참신함에만 가치를 둔 이러한 우리 시대의 기술이 자칫 잊고 스쳐버리는 것은 정량화할 수 없는 창의성과 전체를 바라보는 역량인 것입니다. 그래서 저자는 이렇게 호소하고 있습니다. 육신은 기회로 우리를 둘러싸고 있기도 하다. 스크린 기반의 매개 경험으로는 불가능한 방식으로 배우고 이해하고 느낄 수 있는 기회로 말이다. 우리의 세계가 이미지와 가상화로 점점 더 포화되어 가는 과정에서 우리는 매혹적인 기술에 대한 욕구가 직접 보고 만지고 만들어 보려는 욕구를 퇴색시키지 못하게 해야만 한다. 우리의 일상을 볼 때 일상적인 기다림의 경험은 매우 주관적입니다. 병원에서의 검사 결과를 듣기 위해 기다린 10분은 식료품점에서 기다린 10분보다 더 길게 느껴집니다.
휴스턴 국제공항을 이용하는 여행객들은 대부분 수화물을 찾기 위해 너무 오래 기다려야 한다는 것에 불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실제로 수화물이 나오는 데까지의 평균 대기 시간은 다른 공항의 평균 시간보다 더 짧았는데도 고객들이 이런 불만을 가지자 공항 측은 수화물을 찾는 곳을 더 멀리 옮겨놓는 것으로 그 불만을 잠재웠습니다. 어떻게 이런 결과가 가능했을까요? 실제로 사람들이 그 시간을 지루해하고 불편함을 느꼈던 이유는 그들이 아무것도 하지 않고 시간을 보내는 것을 못 견뎌 하기 때문이었습니다. 똑같은 7분의 시간이 소요되었지만 수화물 찾는 곳이 바로 옆에 있어서 그 시간을 온전히 기다리기만 했던 사람의 경우보다 조금 떨어진 곳까지 걸어가서 수화물을 찾았던 사람들이 그들의 시간을 더 낭비하지 않았다는 생각을 할 수 있었던 것이지요. 이제 우리는 점점 더 기다림 자체를 견디기 어려워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길에서 흔히 보이는 운전자들 간의 분노 역시 이런 조급증과 이어져 있습니다. 조금이라도 늦어지거나 뒤로 밀리는 것을 견디지 못하는 성향, 왜 이렇게 되었을까요? 그 이유 중 상당한 부분은 일상생활의 끊임없는 가속화에 있습니다. 일상의 속도가 빨라지면서 기다릴 수 있는 것, 기다려야 하는 것에 대한 기대가 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기다리지 않고 서로에게 바로 연락할 수 있는 것에 점점 더 익숙해져 있기 때문이지요. 최근 온라인 쇼핑객들이 페이지 로딩을 위해 기다릴 수 있는 최대한의 시간은 2초라고 합니다. 3년 전까지만 해도 사람들은 기꺼이 4초까지는 기다려줄 수 있었는데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은 인사말과 격식을 차리는 말조차 번거롭고 지루해하며 가족에게조차 그 모든 비효율적인 것들을 건너뛴 새로운 온라인 커뮤니케이션 방식을 더욱 선호하게 되었습니다. 저자는 컴퓨터의 속도는 정량적으로 측정할 수 있다. 그러나 지연에 대한 인내심의 변화는 정성적으로 경험된다. 일을 하는 다른 방식이 떠오르는 것은 한 걸음 물러섰을 때뿐이다. 기술이 가져다주는 효율성과 오락은 우리를 즐겁게 하지만 인내심은 약화시킨다. 또한 오랜 인간의 경험인 지루함을 영원히 없애주겠다는 기술의 약속은 거짓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지루함이 없는 문화는 과거의 틈새 시간에 활용하던 생각하는 방식을 변화시킵니다. 생산성과 유용성을 중시하는 시대에 그저 멍하니 생각에 잠기는 것은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것으로 간주됩니다. 그러나 심리학자와 신경학자들은 사람들이 그냥 생각에 빠지는, 딴 생각을 하는 이런 순간들이 매우 중요하다고 말합니다. 불안과 지루함 사이의 공간에서 창의성이 번성한다는 연구자의 말은 자신만의 상상력이 발휘되도록 내버려두는 대신에 스크린 기기에 사로잡히도록 내밀려진 아이들의 창의성이 떨어지는 것을 설명해주는 중요한 설명입니다. 물론 우리가 즉각적인 해결과 답을 요구하는 것은 나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혁신의 동력이 되었고 100년 전에는 상상조차 하기 힘들었던 대규모의 커뮤니케이션을 가능하게 해주었습니다. 그러나 인간으로 산다는 것은 어떤 순간에서 그 경계적 경험에 대처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회의 중에 지루함을 견뎌야 하고 아픈 사람의 고통을 목격하거나 혼잡한 대중교통에 갇혀 있기도 해야 하고 불편하거나 언짢거나 불안한 경험을 견뎌야 하는 삶의 중간적 순간에 대처해 나가야 한다는 뜻입니다. 몽테뉴는 수세기 전에 이렇게 경고했습니다. 모든 사람이 다른 곳으로 미래로 서둘러 움직인다. 아무도 자기 자신에게 이르지 못했기 때문이다. 자신의 내면으로 들어가서 자신이 누구인지, 무엇을 좋아하는지, 세상과 사람들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파악하려면 시간, 인내, 지루함, 생각에 빠져드는 순간, 그리고 발견에 대한 기대가 필요할 것입니다. 기다림의 과정이 인간에게 필요한 또 다른 이유는 우리가 감정을 처리하는 속도와도 관련이 있습니다. 서던 캘리포니아 대학교 뇌창의성 연구소의 연구진은 뇌 영상 기술을 사용해 감탄과 연민 같은 감정이 어떻게 생기는지 조사했습니다. 연구 참가자들이 연민과 감탄을 불러일으키는 실제 이야기를 읽은 후 다른 사람의 고통이나 미덕에 대한 서술에 반응하기까지는 6에서 8초가 걸렸다고 합니다. 일이 너무 빨리 진행되면 다른 사람의 심리적 상태를 온전히 경험하지 못할 수도 있다. 연구진이 말한 이 이야기는 기술이 선호하는 속도인 지금 당장을 우리 사회에서 온라인으로 실현시켜 일상화하게 된다면 자신의 감정에 대해 숙고할 기회를 잃게 될 것이고 그런 즉각적인 반응 속에서 사람들은 점점 더 이해와 공감대를 기대할 수 없게 될 것이라는 위험을 경고합니다.
공감은 상상력과 의지가 필요한 행위입니다. 다른 사람의 관점에서 세상을 보려고 노력해야 하지요. 공감은 물리적 신체를 통해 다른 사람의 움직임과 표정을 관찰해야 합니다. 다른 사람이 온라인에 올린 경험을 소비할 때는 공감이 아닌 연민, 동정, 부러움 혹은 남의 불행을 보고 얻는 쾌감에 가까운 샤덴프로이데 같은 느낌을 가질 뿐입니다. 전혀 모르는 사람이 올린 게시물을 통해 감정의 아웃소싱을 받아들이고 직접적이지 않은 매개된 경험을 수용하고 있는 순간 우리는 공감의 가치를 두는 세상이 아닌 간접적 경험으로 나의 경험을 대체하는 세상으로 이동해 가고 있습니다. 타인이 어떤 느낌인지 파악하는 데에는 그들과 대화를 나누는 것보다 그들의 피드를 스크롤하는 것이 훨씬 더 효율적일 테니까요. 그러나 기술에 의해 매개되는 감정에 익숙해질수록 우리는 집단적으로 감정적 기량을 더 잃게 될 수 있습니다. 이미 우리는 SNS에 우리의 기억을, 구글에 우리의 호기심을, 휴대전화에 내장된 GPS에 우리의 방향 감각을 아웃소싱 당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기술이 과연 우리 자신에 대해 보다 합리적인 견해를 대신해주고 우리를 적절하게 인도해 줄 수 있을까요? 인스타그램의 공동 설립자인 케빈 시스트롬은 이 사이트가 당신의 가장 좋은 인상을 내보일 무대라고 했습니다. 확실히 최근 들어 점점 더 많은 공간과 장소는 누군가에게 인상적인 배경이 되기 위해 존재하는 것처럼 바뀌고 있습니다. 휴가지에서 사람들은 그들은 휴가를 카메라에 보여준다. 카메라는 강, 나무, 하늘, 빛을 담아 영원히 보존했다는 말처럼 멋진 풍경을 직접 보면서 즐기는 대신 기록하는 데 열을 올립니다. 새로운 장소들을 우리 눈이 아니라 화면 속에 축소된 이미지로 보는 데 익숙해지면 우리는 우리 앞에 새로운 경험 대신 일상적인 세계와 그 기기에 매여 있게 됩니다. 그리고 그런 이미지를 끊임없이 소비하다 보면 일종의 시각적 피로를 느끼게 되지요. 사람들이 처음 그랜드 캐니언을 보았을 때나 유명한 박물관, 미술관을 방문했을 때도 수많은 사진을 통해 이미 너무나 익숙해진 장면을 마주하면서 실제가 오히려 사진보다 나을 것이 없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던 것도 이런 맥락입니다. 눈앞의 현실이 우리가 예상했던 것보다 어쩐지 덜 인상적이고 오히려 덜 진짜 같다는 생각이 드는 것이지요. 대부분의 사람은 사진을 찍음으로써 특정 작품을 기억할 계기가 생긴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기술은 기억을 증강시키지 않습니다. 사실 기억을 둔화시킨다고 합니다. 실제로 미술관에서 작품을 촬영한 관람객들은 그렇지 않은 관람객들보다 작품에 대한 기억이 적다는 연구 결과가 이를 잘 설명해 줍니다. 사실 온라인 사진 공유가 아주 흔한 일이 되었지만 요즘 가족들은 과거에 비해 사진을 공유하는 시간이 오히려 적어졌습니다. 예전에는 가족 앨범을 펼쳐놓고 둘러앉아 옛날 모습들을 보면서 추억에 젖을 수 있었지만 지금은 각자가 이미 업로드한 너무나 많은 사진들 속에 파묻혀 다른 사람의 사진들까지 들여다볼 여유도 관심도 없으니까요. 우리가 예술을 경험하는 바람직한 방법에 대해 저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끊임없이 스마트폰과 컴퓨터를 내려다보는 우리의 일상은 이미 기술의 식민지가 되었다. 이제 미술관은 올려다보는 경험의 보루가 되어야 한다. 즉 우리가 평소 생활하는 방식을 한쪽으로 치워두고 우리 자신을 뭔가 다른 것, 어쩌면 도전적이거나 불편할 수도 있는 것에 노출하는 경험이 더욱 필요하다고 말이지요. 기술의 매개를 통한 경험으로는 우리가 무엇을 잃게 되어도 이를 쉽게 측정할 수도 항상 바로 눈치챌 수도 없습니다. 기술이 우리의 경험을 대신하고 늘상 중간을 가로막아 매개하게 되면 우리가 느끼는 고유하고 색다른 경험은 점점 더 사라질 수도 있게 될 것입니다. 오래전부터 동네 카페, 광장, 술집과 같은 공간은 시민사회의 물리적 뿌리가 되어 왔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런 장소는 사이버 공간으로 대체되고 있습니다. 장소, 플레이스와 공간, 스페이스 사이에는 무시할 수 없는 차이가 있습니다. 공간은 정의와 의미를 얻을 때 장소로 변합니다. 공간은 경계가 생기고 인적 요소가 가미될 때 장소가 된다는 것이지요.
사이버 공간은 있지만 사이버 장소는 없습니다. 물론 한계의 제약이 없는 사이버 공간은 큰 매력을 갖게 할 수도 있습니다만 새로운 동네나 도시를 알아가는 비공식적이고 비효율적인 장소 학습 과정은 이미 알고리즘으로 대체되었고 이제 우리는 개인의 생각이나 발견보다 알고리즘이 주는 장소에 대한 판단을 우선하게 되었습니다. 구글이 제공해주는 검색인 맛있는 디저트 가게의 결과값은 수많은 이전 경험자들이 쌓아놓은 객관적 자료일 수도 있지만 그것이 구글 플랫폼의 비즈니스 모델에 부합하지 않는 것이라면 삭제되거나 숨겨져 버립니다. 과연 이러한 결과값이 개인이 생각하는 느낌이나 경험의 판단보다 정확할까요? 우리가 우연히 마주친 뜻밖의 좋은 장소는 나 자신의 경험으로 찾아진 것입니다. 알고리즘의 효율성은 오히려 이런 뜻밖의 경험을 원칙적으로 제거하는 결과를 만들기도 합니다. 무언가를 찾기 전에 우리는 우선 검색을 하고 수많은 리뷰 중에서 그럴듯해 보이는 것을 발견해서 그곳을 향해 성큼성큼 길을 나섭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어쩌면 더 감동적일 수 있는 나만의 경험은 지레 포기해버리게 되는 것이지요. 이것이 바로 편의와 정보의 대가입니다. 현대에 들어 개인화된 공간에서 보내는 시간이 더 많아질수록 사람들은 점점 더 관계의 연결을 무시하려 합니다. 2016년 애플의 무선 이어폰인 에어팟이 출시될 무렵 우리는 주변의 소리를 차단하는 것, 노이즈 캔슬링을 정상적인 선택으로 받아들이기 시작했습니다. 주변과 연결된 소리는 소음이 되고 점점 더 사람들이 주변과 단절되는 것을 스스로 선택하고 있는 상태에서는 모바일 기술이 공적 공간에서 사람들이 상호작용하는 것을 개선하고 있다는 그들의 주장이 과연 맞는 것인지 의문이 생깁니다. 이렇게 우리는 기술을 통해 공적 공간에서 자신을 제거함으로써 점점 더 공적 공간에 대한 경험의 질을 저하시키며 살아갑니다. 그러나 기술의 역할은 우리의 감각을 확장하는 것이지 내 몸과 마음보다 나의 욕구와 욕망을 더 잘한다고 주장하는 센서와 알고리즘으로 감각을 대체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실 우리는 이제 개인적, 집단적 기억을 기술에 아웃소싱하고 있습니다. 뉴욕타임즈는 현재를 기억을 정리하고 우리의 가장 내밀한 인적 경험에 대한 서사를 구성하는 개인화된 로봇 역사가의 시대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로봇이 우리에 대한 모든 것을 알고 우리의 이야기를 들려주며 우리의 현실뿐만 아니라 기억의 형성에 큰 영향을 미치는 미래를 예측한다고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여기서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은 구글이 정선하고 정리한 당신의 인생 이야기는 당신이 말하고 싶은 이야기가 아닐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인간적인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잃어버린 일을 확인하는 것은 그것을 되찾는 과정의 시작이기도 합니다. 실리콘밸리의 주장과 달리 역사는 항상 진보를 향해 꾸준히 나아가는 것이 아니고 모든 새로운 것이 기존의 것에 대한 개선은 아니라는 것을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저자는 다음과 같이 경고하며 이 책을 마무리합니다. 인간이 미덕을 되찾고 가장 뿌리 깊은 인간의 경험을 멸종의 위기에서 구하려면 기술 예천론자들이 제안하는 극단적인 변혁 프로젝트에 기꺼이 한계를 두어야 한다. 혁신을 억압하는 수단으로서의 한계가 아니라 우리가 공유하는 인간성을 지키기 위한 한계 말이다. 그래야만 우리는 육신이 있는 기발하고 모순적이며 회복력 있고 창의적인 인간의 모습 그대로 자유롭게 살 수 있을 것이다.